안녕하세요. 초등학생 애들 둘을 키우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제 이름은 김순미인데요. 어렸을 때 제 이름이 참 싫었거든요. 좀 촌스러운 것 같아서요. 순미야, 순미야. 엄마는 정감 있는 이름이라며 골목이 울리도록 제 이름을 불렀는데 그게 괜시리 부끄럽더라고요. 난 진짜 나중에 크면 개명할 거야. 뭐? 개명? 네 이름이 어때서? 순미가 뭐야, 순미가. 꼭 엄마 나이 때 아줌마 이름 같잖아. 미자만 나와도 미연이 미주, 미선이 미미. 이렇게 예쁜 이름 많은데 왜 하필 순미야? 나 꼭 개명할 거야. 개명은 안 돼. 엄마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당연히 안 되고 엄마가 땅속에 묻혀도 안 돼. 순미야. 우리 순미, 순할순의 아름다움이 이름대로 사는 거야. 순한 아름다움. 얼마나 좋니? 그리고 누가 이름을 미미라고 해? 뭐 인형이야? 별명이야? 말도 안 된다 얘. 커서도 결국 개명은 못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나이가 들면서부터 언젠가 이름 불릴 일이 많이 없다는 거요. 엄마가 부동산 일을 하셔서 저도 자격증을 따고 엄마 부동산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름 대신 실장님, 이 실장님이라고 불릴 때가 많았어요. 결혼하고 애를 낳으니 웬걸? 애기 엄마, 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더라니까요. 그렇게 촌스럽다고 싫어했던 이름인데 나이 드니 불릴 일이 없는 이름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여보, 당신은 계속 내 이름을 불러줬으면 좋겠어. 그래, 수미야. 난 당신 이름 좋아. 정감 가잖아. 나도 여보라고 말고 당신 이름으로 불러줄까? 용수야, 용수씨? 김용수씨. 순미 마음대로 해. 나야 뭐 이리 부르나 저리 부르나 신경 안 써. 여보는 그런 생각 안 해? 나이 드니까 여보 이름 불러주는 사람 많이 없다는 생각. 학창시절 때 친구들이나 이름 불러줬지. 가족들이랑 여보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은 기사님 아니야? 나는 실장님이고. 뭐 기사님 하는 게 익숙하긴 하지. 이름 부를 때보다 기사님 하면 아주 몸이 절로 반응을 한다니까? 나중에 우리 애기 태어나면 애들 다 아빠 할 거고 애기 아빠 할 거 아니야. 우리 그전까지 서로 이름 많이 불러주자. 저는 부동산에서 일을 했고 남편은 개인 택시를 운영합니다. 우리는 부동산에서 만났어요. 저 집 좀 보려고 하는데요. 어서 오세요. 혼자 살 집 알아보세요? 네. 제가 남동생이랑 살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이 동네가 괜찮은 것 같아서요. 제 동생 회사랑 제 직장이랑 중간 정도 거리라서. 그러시구나. 월세? 전세? 어떤 집 찾으세요? 월세 알아보고 있고 그냥 빌라 같은 거요. 방 2개 정도면 되겠네요. 그리고 막 깨끗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꼭 새 집 아니어도 되고요. 낡은 집이어도 됩니다. 남자들이 살 거라서요. 네네, 잠시만요. 매물 확인 좀 할게요. 오늘 오신 김에 집도 보고 가시는 걸로? 예. 더벅머리를 한 총각이 부동산에 불쑥 들어와서 월세방을 알아본다고 했죠. 수더분한 인상에 사람이 참 착해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부동산에 오는 손님이 뭐 한둘인가요? 매일 대하는 게 사람이라 처음엔 별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이 남자가 구하는 집도 까다롭지 않아서 매물도 금방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웬걸, 그냥 다 괜찮다고 하더니 5군데 넘게 집을 봤는데 그중에 마음에 드는 게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아까 제일 처음 해본 집은 우풍이 좀 심한 것 같고 2번째 집은 천장 쪽에 곰팡이가 있는 것 같았어요. 3번째 집은 바깥 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4번째 집은 괜찮은 편이긴 한데 제가 생각한 예산보다 비싸네요.
마지막 집은 그냥 느낌이 안 좋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딱 보면 이 집이다. 여기가 내가 살 곳이다 하는 느낌. 근데 오늘 본 집들에선 그런 필이 안 느껴지네요. 까다롭지 않으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조건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보이는 것과 달리 꼼꼼하시고 반전이시네요. 그런가요? 제가 그런 이야기 좀 듣습니다. 그래도 이왕 매달 돈 내면서 사는 집인데 좋은 집 구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제가 찾아드릴게요. 월세 중개수수료 뭐 얼마 안 했지만 왠지 모를 승부욕이 생겼어요. 안 그렇게 생겨서 꼼꼼하게 따지는 이 남자가 만족할 집을 찾아주겠다. 찾고야 말겠다. 다짐을 했죠. 아주 말도 마셔요. 그 뒤로도 2주 동안 얼마나 집을 보러 다녔는지. 근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니 자꾸만 보고 싶은 것이 저만 그런 게 아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드디어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며 계약을 하던 날, 사실 이제 더 볼 일 없겠다. 좀 시원섭섭하네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정말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좋은 집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와, 용수 씨도 고생하셨어요. 마음에 드는 집 구하셨다니 다행이에요. 수미 씨, 아니지 실장님. 그럼 저희는 이제 더 볼 일이 없겠네요? 네? 이미 눈치채셨을 수도 있지만 제가 뭐요? 수미 씨를 더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좀 서운하네요. 사실 저도요. 정말요? 수미 씨도요? 그럼 우리가 아마 같은 마음인가 보군요. 정말 진짜 집 구해준 게 한두 번도 아닌데 저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이런 걸 두고 바로 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미 씨, 저 개인 택시 합니다. 그동안 남동생 뒷바라지를 했지만 이제 그 녀석도 취직했거든요. 미래를 생각하며 착실하게 지금처럼 돈 모으려고 해요. 저 이래 보여도 정말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들릴진 모르겠지만 처음 봤을 때부터 수미 씨한테 느낌이 왔어요. 제가 꿈꾸던 이상형이세요. 그럼 우리 만나볼까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고 2년 뒤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도련님과 함께 살던 집에서 남편이 나오는 거였는데 남편이 좀 고민이 있어 보였어요. 자기야, 저 혹시 용준이 좀 불편해? 갑자기? 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혼집에서 지내잖아. 그 집은 신혼집이니 우리 둘이 사는 게 당연한데. 아, 도련님? 그 녀석 혼자 살아도 되는데 방도 2개나 되고 정말 이런 말 해서 미안해. 꼭 그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이 그래. 내가 용준이랑 떨어져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 그래, 나이 이만큼 먹은 어른인데 이게 뭐가 대수냐?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나 용준이 우리 형제는 좀 각별한 게 있어. 처음 듣는 남편과 도련님의 이야기였어요. 형, 나 배고파. 용준아, 형이 라면 끓여줄게. 또 라면이야? 지금 라면 먹고 이따가 엄마 오시면 저녁 또 먹자. 알겠어. 돈 번다는 핑계로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던 아버님. 그러나 생활비를 준 적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주는 돈만 바라며 버틸 수 없었던 어머님은 두 형제를 먹여 살리기 위해 일을 시작하셨대요. 남편은 11살 때부터 3살 어린 동생에게 라면을 끓여주고 밥을 먹였다고 해요. 용수야, 용준아, 엄마 왔다.
엄마! 용수야, 용준이랑 뭐 좀 먹었어? 네, 엄마. 라면 먹었어요. 용준이가 학교 갔다 와서 배고프다고 해서. 벌써 10시가 넘었네. 엄마가 금방 밥 해줄게. 기다려. 그런데 남편은 차라리 아버님이 집에 오지 않을 때가 마음이 더 편했다고 해요.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쯤 집에 오면 1, 2주는 머물다 가셨는데 술주정이 말도 못했다고 하더군요. 내가 우습지? 돈 안 가져다 준다고 지금 무시하는 거지? 어? 돈이 다야? 내가 돈으로 보여? 애 엄마라는 게 돈만 밝히니 애들도 저렇게 어른 공경을 할 줄 모르지. 오랜만에 아버지 집에 왔는데 어디서 엉덩이를 바닥에 붙이고 있어? 오셨어요, 아버지 해봐. 오셨어요, 아버지. 그게 오셨어요, 아버지. 용준이 너, 둘째 너는? 아빠, 보고 싶었어요. 그러냐? 둘째가 확실히 살갑네. 용준이, 이리 와봐. 아버님은 엎드려 절박기식의 인사를 받은 뒤 도련님 손에 10,000원짜리 한 장을 쥐어줬다고 하더군요. 도련님은 눈치를 보다가 그 돈을 어머니께 드렸대요. 근데 그걸 딱 걸리고 만 거예요. 용준이 너, 아빠가 준 돈 엄마한테 줬어? 네. 아주 애들한테 국어를 시키네, 국어를 시켜. 야, 돈이 필요하면 네가 나가서 벌면 되잖아. 어떻게든 나한테 한 푼이라도 뜯어먹으려는 심보가 아주 고약해. 내가 집에서 노는 줄 알아요? 당신 집에도 잘 안 들어오잖아. 생활비도 안 주고. 애들이 그럼 뭘 먹으면서 지내겠어?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먹지. 근데 왜 애가 너한테 돈을 갖다 바쳐? 네가 뭘 하면서 돈을 버는데? 10,000원이에요, 10,000원. 누가 보면 한 100,000원, 100,000원이라도 주는 줄 알겠네. 10,000원짜리 무시해? 이게 어딨어? 참다 못한 어머님이 말대꾸라도 하면 그날은 모두가 아버님의 주먹을 피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계속 우울과 화병에 시달리던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대요. 용수야, 미안하다. 용준이, 잘 부탁해. 엄마, 안 돼, 엄마! 남편과 도련님, 의지할 건 서로밖에 없었다고 하죠. 어머님의 장례를 치를 때조차도 아버님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전에 집을 나가셨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요. 남편은 고등학교 때부터 각종 알바를 하며 어린 도련님을 돌봤대요. 대학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온갖 일을 하다가 택시 운전을 하게 되었죠. 처음에 회사 택시로 시작했지. 그래도 택시 일하면서 용준이 대학도 보내고 개인 택시 면허 따고부터는 좀 더 돈을 모을 수 있었어. 떠난 아버지가 남긴 거라곤 월세집 보증금 단돈 1,000,000원이 전부였거든. 나중에 엄마 아프실 적엔 집도 더 작은 곳으로 옮겨서 엄마 병원비하고 그랬지.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당신 방 2칸짜리 집 알아봤잖아. 돈 열심히 모았네? 이제 용준이도 취직했으니까 숨 좀 쉴만하게 됐고. 그러고 나니 연애나 결혼 생각이 나더라고. 20대 초반만 해도 난 그런 거 평생 못할 줄 알았어. 고생 많았네, 당신. 용준이도 이제 어엿한 성인인데 내가 너무 끼고 살려는 거겠지? 어쩌면 나랑 떨어져서 혼자 살고 싶을 수도 있잖아. 도련님한테 물어보는 게 어때? 조심스럽게 함께 사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도련님의 대답은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단호했죠. 형, 난 괜찮아. 정말이야. 월세 내가 돈 버는데 내면 되지. 마음 쓰지 마. 아니, 그리고 형수님은 진짜 무슨 죄야. 20대 후반
이제 30 바라보는 시동생이랑 사는 게 너무한다 진짜 형도. 뭐 형 나가니까 집이 휑하게 느껴지긴 해. 그렇지만 나도 혼자 살아봐야지 나중에 결혼이란 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지금이 혼자 살아볼 기회 아니겠어? 형수님, 형이 무리한 부탁을 한 건데 형 뜻에 따르겠다 해주셔서 말씀 아니지 마음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형수님이 불편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제 마음 아시죠? 저희 형은 너무 착한 사람이라 내심 결혼 이야기 꺼냈을 때 걱정을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형수님 처음 뵀을 때부터 그런 걱정은 그냥 다 사라졌어요. 형만큼이나 좋은 분인 걸 알았거든요. 저 지금 혼자 사는 집에서 형수님 신혼집까지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제가 자주 놀러 갈게요. 저 놀러 가면 맛있는 거 해주실 거죠, 형수님? 그럼요, 도련님. 혼자 사는 남자가 밥 잘 안 챙겨 먹고 그런 거 아니까. 나도 내심 마음이 쓰여서 그랬어요. 반찬 가지러 언제든 오고 정말 그냥 형 집이다 편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용준아. 너 형수님 요리 솜씨 아직 못 봤지? 진짜 끝내줘. 집 정리되는 대로 조만간 초대할게요, 도련님. 남의 집 가장을 빼앗아 오는 건가 하는 마음이 조금 들긴 했지만 그래도 사이가 안 좋은 형제보단 우에 있는 형제가 좋다고 생각했죠. 또 형제들 어린 시절 이야기 들으니 왜 저렇게 남편이 도련님을 챙기고 형제가 서로 각별한지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도련님은 회사 생활을 열심히 했고 주말에 종종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와, 형수님. 김치부터 해서 반찬이 다 맛있네요. 형 진짜 좋겠다. 입에 맞아요? 많이 들어요, 도련님. 진짜 형수님 음식 솜씨 끝내준다, 끝내줘. 내가 뭘 했어? 잘한다고 했지? 나 정말 행복해. 형, 정말 얼굴이 좋아 보여. 형이 잘 지내는 거 보니 나도 마음이 좋다.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마음이 편안하고 하니 택시 손님들한테도 더 친절하고 여유를 갖게 되더라고. 형수님, 형한테 들으셨겠지만 우리 가족 이야기요. 네, 도련님. 저는 정말 부모라는 사람들이 물론 엄마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사랑해서 결혼했다면서 일말의 책임감 하나 없이 사는 사람들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결심했어요. 나는 나중에 커서 결혼 같은 거 절대 안 할 거다. 그런 생각이요. 어릴 때 겪은 일을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죠. 특히나 저는 뵌 적 없지만 아버님이라는 분 이야기 들어보면 더더욱 그래요. 하지만 그렇게 너무 가능성을 닫고 지내지는 마세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잖아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바로 저 자신이에요. 네가 너를 두려워해? 왜? 뭐 때문에? 아버지라는 사람 정말 닮기 싫은 사람이거든요. 나는 절대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수없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나도 모르게 아버지를 닮아버릴까 봐요. 지금이야 결혼도 안 했고 가정을 꾸려본 적은 없지만 만약 결혼을 했는데 내가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어버릴까 봐 그게 너무 걱정이에요. 우리 아버지 잘은 모르지만 처음부터 나는 결혼해도 마누라랑 애들 나몰라라 내팽개치고 살 거야. 이렇게 다짐을 하고 결혼을 한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되었죠. 엄마 돌아가실 때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연락 한 번 안 한 사람이에요. 나도 그렇게 되면 어떡해요? 너는 절대 안 그럴 거야. 절대라는 건 없어. 나도 형도 항상 생각하고 항상 조심해야 하는 거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린 아버지 아들이잖아.
그 피가 내 몸에 흐르고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나는 너무 끔찍하다고. 저도 도련님 말에 동의해요. 절대 그럴 리 없어라고 생각하기보다 인식하고 경계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부동산이 잘 되는 이유가 있군요. 너무 잘 들어주시고 말을 잘해주시잖아요. 그런가요? 용수 씨도 도련님도 이제 저에겐 소중한 가족이니까요. 그런 깊이 있는 대화를 했고 1년 뒤 저와 남편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도련님은 조카를 너무너무 좋아했고 집에도 자주 왔어요. 그리고 안정감을 갖고 지내는 남편을 보며 서서히 닫힌 마음의 문을 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집에 와서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형수님, 형, 저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직 조심스럽긴 하지만 가볍게 만나는 건 아니라서요. 어머나, 도련님 정말요? 어떤 사람이에요? 너무 궁금하다. 너 이 녀석 언제 연애 같은 걸 다 하고? 조카 예쁘다고 문지방 닳도록 드나들더니 요새 발길이 뜸한 게 이유가 있었구만? 그렇게 티가 났어? 맞아. 주말에 데이트하느라 좀 바빴어. 너무 잘 됐어요, 도련님.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응. 회사 동료 소개로 만났는데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야. 조만간 형수님, 형이랑 함께 자리 마련해 볼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와 남편은 도련님의 여자친구와 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어요. 반가워요. 도련님 형수 듣는 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용준 씨와 만나고 있는 박은주라고 합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저희도 말씀 많이 들었어요. 들은 것처럼 정말 밝고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용준 씨한테는 형이 부모님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들었고 형수님도 너무 좋으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좋네요.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마쳤어요. 남편이 말한 것처럼 정말 동서는 밝은 사람이었어요. 티 없이 맑은 느낌? 그게 백치미가 있다는 그런 건 아니었고 긍정적이고 밝은 기운을 풍기는 사람이요. 확실히 나이도 어리고 하니 예쁘고 곱더라고요. 회사원인 도련님과 공무원인 동서. 둘 다 젊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졌고 가치관 같은 게 비슷한 두 사람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저희 아이가 화동을 했죠. 결혼 후 저희 부부와 동반 모임을 자주 했어요. 워낙 형제 사이가 애틋하고 좋으니 동서지간도 잘 지내게 되는 것 같았네요. 형님, 음식 솜씨 좋다는 말 많이 들었는데 너무 훌륭하세요. 제가 앞으로 많이 배워야겠어요? 아니야, 대단한 것도 아닌데 뭐. 저도 은근 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동안은 그냥 엄마 밥 먹으면서 지내서 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남편이 형님 집에서 밥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정말 분발해야겠네요. 동서가 요리를 배워야겠다, 분발해야겠다며 말은 했지만 실제 직접 만든 음식을 자주 대접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동서네가 초대할 때는 외식을 많이 했어요. 신혼집만 봐도 저희 부부보다 여유롭게 시작했거든요. 대기업 다니는 서방님, 공무원인 동서. 안정되게 잘 사는 것 같았어요. 사실 남편도 장남, 저도 장녀였기에 둘 다 집안을 위해 희생하며 지냈거든요. 남편은 말할 것도 없고 저도 일찍이 엄마 일을 도우며 살림의 보탬이 되었고 동생들 대학 지원도 했고요. 확실히 저나 남편보다 제 동생 서방님의 경우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은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았어요. 질투 같은 건 절대 아니고요. 당연히 자랑스럽고 보람된 일이었지만 가끔 이런 장남과 장녀의 희생이 당연한 듯 여기는 것 같아 조금 씁쓸하기도 했어요. 용준이 결혼 정말 잘한 것 같아. 갑자기? 제가 원래도 자기 속 잘 안 털어놓고 예민한 구석이 있는 애잖아.
그런데 재수 씨가 워낙에 천성이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라 용준이한테는 정말 좋은 것 같더라고. 너무 달라도 힘든 거 아니야? 그게 너무 안 맞으면 힘들겠지만 지금까지 본 걸로는 그래. 용준이도 많이 밝아졌고 나 결혼하고 사는 거 보고선 안정된 것 같다 했는데 지금 내가 보는 용준이도 그렇거든. 자기는 변화를 잘 눈치 못 채는 것 같지만 재수씨 덕분인 건 틀림없어. 동서가 정말 마음에 드나 보네 당신? 얼마나 고마워. 내가 이제껏 챙긴다고 챙겼고 신경 썼지만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마음의 빈 곳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그런 사람을 만난 것. 그런 사람이 곁에 있고 평생의 동반자가 된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지. 예전에 용준이가 그랬었잖아. 자기도 모르는 사이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될까봐 무서워서 결혼 같은 거 꿈도 안 꿨다는 거. 난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 그런 어두운 그늘, 그런 무거운 짐은 안 가지고 살길 바랐단 말이야.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부족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 자기는 최선을 다했어. 누구라도 자기처럼 사는 거 쉽지 않아. 고등학교 때부터 일하면서 그야말로 정말 업고 먹여 키운 동생인데 난 그런 자기가 자랑스러워. 남편은 동서를 정말 막내 여동생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결혼해서 둘이 알콩달콩 사는 걸 너무 좋게 생각했죠. 물론 서방님이나 동서가 그런 마음을 몰라준 것은 아닙니다. 많이 표현을 했어요. 다 형수님 덕분이다. 아주버님, 형님 덕분이다 하면서요. 저도 그 점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저 의논 드릴 게 있는데요.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그럼 무슨 일인데? 부동산 쪽은 형님이 잘하시니까 저희 지금 사는 것도 괜찮기는 한데 앞으로 정부 정책이나 이런 방향 고려해서 집 사는 것도 고민하고 있거든요. 아, 집을 사려고? 주식이다 뭐다 여러 투자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아직까지는 부동산이잖아요. 형님이 전문이시라서 제가 조언을 구하려고요. 아직 막 투자용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그냥 주거 안전이 최우선이기는 하죠. 어렸을 때 부모님들 평생 목표가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이었는데 그땐 잘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나이 먹고 보니 왜 그렇게 찝찝했는지도 알 것 같고. 그래, 주거 안정이 정말 중요하지. 동서는 나이도 어린데 정말 그런 쪽으로는 똑 부러지네. 미리 계획도 하고 생각도 하고. 젊은 사람들 중에 안 그런 사람들 많잖아.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다 하면서. 그런 건 반대인 것 같아요. 나이 들수록 몸은 더 힘들어질 건데 일도 예전만큼 못하고 그러면 정말 어떻게 살아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동서야 공무원이라 연금 받을 사람이면서 그런 걱정을 다 하네? 물가가 좀 높아야죠. 그냥 받는 걸로는 택도 없어요. 동서는 나이가 어렸지만 경제관념이 투철했어요. 생각이 참 바른 사람이었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었죠. 남편 말대로 서방님이 정말 결혼을 잘했구나 수긍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서가 요즘 연락을 자주 하네? 투자며 집 문제로 고민이 많은가 봐. 당신을 진짜 언니처럼 생각하나 보다. 나한테도 연락 가끔 와. 당신한테? 진짜 막내 같아. 잃어버린 막내 여동생을 찾은 느낌이랄까? 우리가 어쩌면 우리 넷이 전생에서도 깊은 인연이 있었던 것 아닐까? 그러니까 당신한테 왜 연락하는데? 고민 상담이지 뭐. 당신한테 부동산 문제로 상담하는 것처럼. 나한테는 뭐 인간관계 고민이며 가볍다면 가볍고 무겁다면 무거운 문제들이지. 물론 나보다
당신이 더 말을 잘해줄 것 같지만 너무 당신한테 많이 털어놓으면 당신 과부하 될까봐 적당히 나눠서 상담하는 거 아니야? 그래, 동서갈도 외동이라며 형제 자매도 없고 가까이서 조언해주고 아껴줄 존재가 생겨 기쁜 걸 수도 있지. 당신도 재수씨가 막내 여동생 같지 않아? 난 친동생들만으로도 충분한데 말이야. 그러지 말고 잘 품어줘. 당신처럼 마음 넓고 좋은 형님 만난 게 복이라고 재수씨가 그러던데? 진짜 당신이 복이다 복. 시부모님은 안 계셨지만 어쨌든 맏며느리로서 집안의 중심이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진 책임감이야 말할 게 없었고 제가 이 사람 아내이다 보니 자연스레 그리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임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털어놓는데 친구들 반응이 좀 의외더라고요. 너가 너무 착해. 어쩜 그렇게 동서랑 그리 잘 지내? 난 아무래도 형님이 불편하던데. 그러니까 수미는 동생이 둘이나 있어서 그런가? 어때? 정말 그냥 여동생 같고 그래? 잘 지낸다니 다행이지만. 워낙 우리 동서가 사람이 밝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래. 먼저 다가오기도 하고 고민도 잘 털어놓고. 나한테만 그러는 것도 아닌데 뭘. 우리 남편한테도 속마음 털어놓고 상담도 곧잘하고 그러는데 뭐. 응? 너희 남편한테? 동서 입장에서는 뭐지? 아주버님 아니야? 아주버님한테 고민을 털어놓고 그런다고? 좀 이상하다. 뭐가? 보통은 그러지 않지. 어쨌든 시댁 식구인데 남편의 형이면 좀 어려워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어쨌거나 동서지간은 같은 여자들끼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넌 진짜 결혼하고 우리 아주버님한테 따로 연락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명절날이나 다 같이 얼굴 보게 돼야 보는 거고 집안일로 의논할 거 있음 남편 통해하고 그러는 거지. 안 그래? 그러니까 아주버님 호칭도 이렇게 부르니까 좀 이상한데.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고민 상담을 아주버님한테 하는 건지 그건 좀 이해가 안 된다. 우리 그이랑 서방님이 워낙 각별하고 우리 그이가 형이라기보다는 거의 아버지나 다름없잖아. 우리 서방님한텐. 그러니 동서도 그냥 시댁 제일 가까운 어른이다 생각하는 거 아닐까? 나한테나 우리 그이한테나. 그래. 뭐 가정마다 상황이란 건 다른 거니까. 너희 집 경우는 그럴 수도 있는데 좀 그게 일반적인 건 아니다 이거지. 내 말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그렇죠. 전혀 그렇게 안 느끼고 있었는데 말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생각이 막 뻗어져 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러고 보니 그때? 아니, 요즘 생각해보니 혹시 이러면서요. 차라리 친구들 말을 안 듣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는 말이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 점점 동서의 연락이 잦아지고 하는 게 불편해졌어요. 저한테 그러는 건 그러려니 하는데 남편한테도 계속 따로 연락을 하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그 즈음이었습니다. 나 전화 좀 받고 올게. 이 시간에? 좀 중요한 일이라서. 남편이 저녁 시간 베란다에 나가 전화를 하는 일이 종종 보이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뭐 고민이 있다 정도만 말을 하니 답답하더라고요. 난데 나 오늘 좀 늦을 수도 있어. 저녁 먼저 먹어. 당신 오늘 쉬는 날 아니야? 아깐 집에 있다며. 어디 가는데? 급한 일이 좀 생겨가지고. 아무튼 나중에 연락할게. 저녁 먼저 먹어. 무슨 일인데? 쉬는 날엔 저녁 같이 먹는 거잖아. 당신 고등어 조림 먹고 싶다고 해서 장 봐서 들어가려고 했단 말이야. 전화는 이미 끊어져 있었죠.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쉬는 날에는 칼같이 쉬면서 집에서 시간을 보내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택시 운행을 해야겠다며 나가더라고요. 남편이 깊게 잠든 밤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희 부부는 휴대폰에 잠금 장치를 하지 않거든요. 원래 관심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확인을 하고 싶은 유혹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베란다에 나가서 전화를 하는 상대가 누군지 너무 궁금했죠. 폰의 통화 목록을 확인하는 순간 전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통화 상대는 바로 동서였어요. 심장이 쿵쿵 뛰더라고요. 이게 바로 그 TV 막장 드라마에서나 보던, 아니, 그런 곳에서조차 보기 어려운 상황, 그런 더러운 관계인 걸까요? 속이 뒤집혔지만 다 제 얼굴에 먹칠이라 어디 말도 못하고 있다가 현장을 덮쳐야겠다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또 쉬는 날 택시를 몰고 나갔어요. 베란다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늦은 밤 늘 주차하던 자리에 차를 세우더라고요. 차는 멈췄는데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당장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택시를 쏘아보고 있을 때 택시 안에서 땀범벅이 된 동서가 나오더라고요. 그야말로 눈이 돌아갔습니다. 동서, 아니, 야, 너 미쳤어? 치가 떨리는 배신감에 동서의 싸대기를 때리려고 했는데 동서가 제 손을 붙잡으며 말하더군요. 형님, 오해 마세요. 제가 다 말해드릴게요.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이 필요해? 손을 내려치려는데 뒤에서 남편이 다가와 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진정해. 다 설명할게. 재수 씨랑 내가 다 설명한다고. 듣기 싫어. 이거 놔! 동네 창피한 거고 뭐고 아주 땀범벅이 돼서 나오다니. 이것들이 쌍으로 아주 제대로 미쳤구나 발악을 하는 저를 끌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남편이 무릎을 꿇고 말하더라고요. 오해야. 오해하게 해서 미안해. 근데 나도 마음이 어수선해서 생각하고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 형님, 저희의 뵌 적 없는 시아버님 말이에요. 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뭐? 갑자기 시아버님 이야기가 왜 나와? 재수 씨가 중요한 사실을 알아냈으니까. 그것 때문이었다고. 쿵쿵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아버지 말이야. 그래, 나 고등학교 때 이후 본 적 없는 그 사람. 아버지가 얼마 전 요양원에 있다가 돌아가셨대. 사실 돌아가시기 전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었어. 나랑 용준이한테. 뭐라는데? 참, 우습기도 하지. 그렇게 거의 평생을 자식 따위 신경 안 쓰고 사셨던 양반이 눈 감을 때가 다 돼서 그런 건지 마음이 약해진 것 같더라고. 요양원에 있다며 죽기 전에 나랑 용준이를 만나고 싶다는 거야. 용준 씨도 처음엔 저한테 말을 안 했어요. 혼자 고민했겠죠. 얼굴이 심상치 않아 보여 캐물었더니 어렵게 입을 떼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볼 필요가 없다. 안 나간다는 거였죠. 나 역시도 오래 고민을 했어. 그래도 가기 전 인사를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고민이 길어졌고 그 사이에 그만 돌아가셨대.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돌아가신 아버님을 모셔가라고요. 가족이 없으셨나 보네. 여기까지 연락이 온 걸 보니. 용준 씨는 그마저도 거부했어요. 엄마 돌아가실 때도 옆에 없었고 그 인간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며 살지 않았다면서요.
난 그래도 무용고자로 그냥 처리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다녀왔어. 안치되어 계신다는 곳에. 장례식까지 치를 건 아니었고 그냥 어딘가에 조용히 모셔야겠다고 생각했지. 그 과정에서 알게 되었어요. 아주버님이 직접 아버님의 사망 신고를 하셨거든요. 용준 씨한테 아버님을 상의하러 왔다가 저희 주민센터에서 처리를 했죠. 그러다 알게 된 게 뭐냐 하면 돌아가신 아버님께 재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재산? 아니, 생활비도 일체 안 주시고 어렸을 때 자기랑 서방님 겨우 보증금 1,000만 원이 전부였다며. 그러게. 우릴 그렇게 버리고 떠난 다음에 뭐가 잘 풀렸나 봐. 지방에 땅이랑 현금이 있더라고. 요양원도 생각보다 좋은 곳이라 꽤 놀랐었어. 비용이 많이 들 텐데 하고. 다 아버지 돈으로 감당한 것 같더라고. 그렇다면 돌아가신 아버님 재산은 법적으로 자기랑 서방님한테 가는 거 아니야? 진짜 기가 막힌 게 여기서부터예요. 제가 오늘 왜 땀이 흠뻑 젖어서 왔는지도요. 형님, 정말 뭐 살다 이런 게 꼬이는 건지 미치고 팔짝질 노릇이에요, 진짜.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재수 씨한테 아버지 재산이 있다는 걸 확인한 다음 절차를 통해 상속을 받으려고 했어. 사망신고하면서도 확인해보니 호적에 다른 사람은 없었거든.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옆에 사람 하나 안 두고 그렇게 사셨던 거야. 정말 냉정한 사람이지. 정확히 말하면 옆에 사람이 있긴 했어요. 호적에는 안 올라왔지만요. 그리고 순조롭게 절차 밟아서 상속을 받으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일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누가 있었는데? 아버지 요양원으로 가시기 전에 아버지와 잠깐 동거했던 여자가 있었던 모양이야. 법적으로도 아무 권한도 없는 여자거든. 같이 산 기간도 얼마 안 되고. 그런데 이 여자가 아버지 편찮으실 때부터 두 분 것도 자기고 요양원에 모신 것도 자기라며 아버지 재산이 다 자기한테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고.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 생각에 현금 상당 부분도 이미 그 여자가 빼돌린 것 같아요. 아직 남은 게 많긴 하지만 요양원 가시기 전에도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하면서 야금야금 가져간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런 여자가 다 있어? 그래서 그 여자 만나봤어? 돌아가셨단 말 듣고 조용한 곳에 모시려고 했지. 근데 이 정신 나간 여자가 자기 허락 없이는 아버지를 어디 모실 수 없고 아무데도 못 간다면서 맞서는 거야. 아주 가관이었어. 데려가겠다고 하는데 이미 자기가 장례식장을 알아봤다나? 아버지 지인들은 자기가 다 안다며 아버지 이렇게 될 때까지 자식이라는 사람들이 어디서 뭘 했냐는 둥 왜 이제야 나타난 거냐 돈만 밝히는 족속이네 어쩌네 하는데 정말 화를 참을 수 없었어. 우리가 어떻게 자랐는데 평생 소가리만 하던 우리 엄마가 어떻게 떠났는데. 용준 씨는 돌아가신 아버님 모시는 것도 안 하겠다고 한 상태지 아주버님께 상황 듣고 보니 쉽게 풀릴 상황도 아니었고 그 여자가 그 난리를 친다고 해서 아무래도 만나서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버님 쉬는 날인 오늘 그 여자 만나러 다녀온 거예요.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여자더라고요. 동서는 그 여자랑 한바탕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주머니, 여기서 무슨 권한으로 이러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이분이 돌아가신 이상철 씨 장남이에요. 아들이라고요. 아들이 아버지 장례 치르겠다는데 아줌마가 뭔데 허락을 받으라 마라 하는 거예요?
그러는 아가씨는 뭔데? 여기 와서 나서는 거야? 저는 여기 이용수 씨의 남동생의 아내예요. 저희 아주버님이 돌아가신 아버님 편히 쉬게 모신다고 했으니 그만 가주세요. 아주 아들이란 것들도 인간 같지 않은데 그 아들 옆편 내라는 것도 똑같네, 똑같아. 내가 보호자야, 알겠어? 우리 박간 양반 아프고 노쇠할 때 니들 어디서 뭐 했어? 니들이 아픈 분한테 물수건 한번 올리길 했어. 약을 지어드리길 했어. 식사를 챙겼어. 옷을 한번 챙겼어? 니들이 뭔데? 이제 와서 이 양반을 데려가겠다는 거야? 보호자요? 박간 양반? 아줌마, 혼인신고 했어요? 제가 공무원이거든요. 아버님 사망신고할 때 서류 봤는데 여기 호적에 아들들 외에 다른 사람이 없다고요. 뭐 동거조금 한 거요? 반년도 안 살았죠? 안 봐도 뻔해. 늙어가는 노인 옆에서 재산 가로챌 생각에 같이 산 거지. 근데 어떻게 해요? 돌아가신 아버님이 상속 자격 생기는 건 하나도 안 해주시고 가셨는데. 안 봐도 뻔해요. 요양원 가시기 전, 가신 다음에도 아버님 현금 야금야금 빼먹었죠? 절반의 성공이네요. 호적 올라가기 전에 돌아가셨으니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계속 이렇게 버텨봤자 아줌마 아무것도 못 얻어가요. 이미 가져간 돈까지 뱉어내라고 하기 전에 이제 그만 물러서라고요. 너 내가 가만 안 둬. 말씀을 왜 그렇게 험하게 하세요? 가만 안 두면 뭐 어쩔 건데? 어떻게 할 건데? 공무원? 꿀랑 공무원 주제 너 말 다 했어? 네가 뭐 변호사야 뭐야. 나 진짜 잘 나가는 변호사 엄청 많이 알거든? 먹고 떨어질 것도 없는 건 너네니까 어디 한번 해보던가. 우리 상철 씨는 못 데려가. 안 돼. 내가 모실 거야. 이 아줌마가 진짜 꼴랑 공무원이라고? 당신 말 다 했어? 그때부터 말릴 틈도 없이 둘이 머리채를 휘어잡고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해요. 자세히 보니 동서 얼굴 쪽에 옅은 멍이 보이더군요. 동서 욕봤네 욕봤어. 얼굴도 좀 다친 것 같아. 어떡해? 이건 별거 아니에요. 나 진짜 그동안 이렇게 목소리 높일 일 없이 살았는데 그 노망난 아줌마가 내 속을 다 뒤집어 놓네. 형님, 아시죠? 저 우리 주민센터에서도 민원인한테 친절하기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진짜 제 직업까지 욕하고 아주버님이랑 우리 그 일을 은혜도 모르는 짐승 취급을 하는데 어찌나 열불이 나던지. 아주버님이나 우리 그이나 그렇게 어렸을 때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난 아버님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자랐는데 너무 억울해서 참을 수가 있어야죠. 그렇게 연을 끊은 건 아버님이었고 다행스럽게 형제들이 서로 의지하며 살았지만 이제 연락받은 걸 어째요? 돌아가셨고 남긴 재산이 있고 호적에 배우자나 다른 자식이 없는 이상 그건 아주버님이랑 우리 그이한테 상속되는 게 맞잖아요. 어디서 거지 같은 여자가 나타나서 이 난리가 벌어졌다니까요? 그 여자가 뭐래? 아이고, 자기가 뭐 어디 변호사를 하네 어쩌네 하는데 어디 해볼 거면 해보라 해요. 법대로 하면 누가 이기는지. 내가 처음부터 지켜봤는데 재수씨가 그동안 야금야금 가져간 돈 뱉어내라고 할 때 그 아줌마 눈에 동공지진 나던데? 그러니깐요. 아주 속으로 덜컥했을 거야. 이렇게 된 이상 진짜 손을 써볼까요? 그런데 재수씨, 그리고 여보, 우리야 정말 돌아가시기 전에 못 뵙고 들은 것밖에 없잖아. 그 아줌마가 아버지랑 지낸 기간이 길진 않았어도 어쨌든 가시기 전까지 곁을 지킨 건 맞는 것 같아서 간병인 정도라고 생각하면
뭐 그것까지 다 토해내라고 해야 하나? 또 복잡하네. 당신은 진짜 마음이... 아, 맞아요. 아주버님은 우리 그이랑 달라요. 우리 그이는 아버님이 남긴 재산도 필요 없다고 할 사람이에요. 가시기 전에 아들 보고 싶다 연락받았을 때도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자격이 없다고요. 서방님, 상처가 깊었으니까. 나도 마음이 많이 복잡했어.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래도 아버지인데 하면서도 평생을 거의 의무나 책임을 안 지셨으니까. 돌아가신 엄마 생각하면 더 용납이 안 되고. 아무리 그래도 무용고자로 그냥 아무데나 어디 있는지 모른 채 그냥 두는 건 또 아닌 것 같고 말이야. 사망신고를 내가 했고 재수 씨 덕분에 몰랐던 걸 알게 되었죠. 전 솔직히 그이 마음도 이해되고 아주버님 마음도 이해되어요. 그런데 너무 죄책감 받지 않았으면 해요. 재산도 그래요. 원래 어렸을 때 양육할 수 있도록 진작에 아버님이 책임을 졌어야 했을 거였어요. 의식주, 먹는 거, 입는 거, 지내는 거 아무것도 해주신 거 없이 그냥 방치하고 외면하고 떠나잖아요. 그 재산 모았을 때조차 먼저 연락 안 했고요. 모르죠?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들 보겠다고 했을 때 재산 물려준다는 말을 하셨을 수도. 그 아줌마한테 다 줄 거였음. 그렇게 되기 전에 호적에 올려서 법적으로 문제 없겠을 거예요. 다 듣고 보니 동서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 여자 절대 소송 못해요. 지금쯤 아주 꽁무니 빠지게 어디 달아났을걸요? 맞아, 동서. 사실상 이길 수 없는 소송인걸. 하여튼 형님, 그동안 제대로 말도 못했죠. 아주버님도 계속 마음을 못 정하고 고민했는데 저야 그냥 서류 때문에 알게 된 거고 일단 급하게 처리할 일이 많다 보니 정리되고 말씀 다 드리려고 했는데 아주 그 여자 때문에 기진맥진 상태로 아주버님 택시 얻었다고 하는데 제가 형님한테 못 볼 거를 보였어요. 아니야, 동서. 내가 오해해서 미안해. 그렇게 해프닝 같은 택시 사건이 끝났죠. 동서 말대로 그 여자는 그 이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서방님을 설득해 아버님을 조용한 곳에 편히 쉬도록 모셨어요. 그리고 절차를 밟아 아버님이 남기신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고 보니 동서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사망신고하며 재산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남편한테 말을 했으니까요. 공정하게 재산을 나눈 뒤 저는 제가 잘하는 특기를 발휘했습니다. 지방의 땅은 좋은 가격에 잘 팔았고 처분한 돈으로 다른 좋은 곳에 투자를 하고요. 이렇게 잘 해결되었지만 남편과 서방님은 아직도 조금 복잡한 감정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마음을 다 잡아야죠. 우리 아이들에게는 좋은 부모가 되어야겠다고요. 서방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형수님은 예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도 이제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냥 헛헛한 마음이 가끔 들어서 그런 건데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거겠죠. 시간이 지나 어릴 때 상처도 치유되길 지금의 곁을 지키는 가족들 생각하며 서로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지내길 바랍니다.